전하, 오늘 밤 온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면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겨울밤 궁궐의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창호지 한 장으로 막은 문틈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쳤고 방 안에 놓인 물그릇은 아침이면 꽁꽁 얼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 궁궐에서 갑자기 사라진 군졸 한 명. 그의 이름은 기록에 없지만 그날 밤 왕의 침전에서 누군가 불을 끄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추운 겨울밤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군졸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오늘은 조선 궁궐의 겨울, 그 화려한 용포 뒤에 숨겨진 생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역사책이 지운 그 밤의 진실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여러분은 아마도 따뜻한 온돌방, 화려한 병풍, 수십 명의 상궁들이 부채질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겨울 궁궐의 실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궁궐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대청마루, 그리고 창문이라곤 얇은 창호지 한 장뿐. 한겨울밤 바깥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 궁궐 안 온도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왕이 자는 침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방 구석에 놓인 물 항아리는 아침이면 얼음장이 되어 있었죠. 왕은 이불을 3겹, 4겹 덮고 잠을 청했지만 코끝은 실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겨울철 지병으로 고생하시자 신하들이 온도를 더 따뜻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세종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추운 겨울을 견디는데 과인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이 말 뒤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온도를 따뜻하게 하려면 밤새도록 불을 지펴야 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름 없는 군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왕의 침전 옆 작은 아궁이 방. 그곳에서 한 군졸이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꼬박 7시간.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장작을 넣고 재를 치우고 불씨를 살폈습니다. 만약 불이 꺼져서 왕께서 추위에 떨게 되면 곤장 50대는 기본이었고 운이 나쁘면 귀양을 가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졸면 안 됐습니다. 잠들면 안 됐습니다. 한겨울밤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 아궁이 방은 불 앞쪽은 뜨겁지만 뒤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얇은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불을 지피다가 옷에 불이 붙으면 큰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얇은 옷만 입고 일했던 거죠. 손은 꽁꽁 얼어붙고 발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왕이 따뜻하게 주무시려면 누군가는 이렇게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불이 갑자기 약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그날 밤을 지키던 군졸이 자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록은 여기서 끊겼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 궁궐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 바로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세수를 하려면 따뜻한 물이 필요했고 목욕을 하려면 큰 솥 가득 물을 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로 향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는데 손이 얼어붙어 아팠습니다. 한 번에 한 동이씩 물 한 가마솥을 채우려면 수십 번을 왕복해야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튀어 옷이 젖으면 그대로 얼어붙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왕께서 세수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물을 깃고 나면 그 물을 큰 솥에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불로 물을 데우는 데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나인들은 땔감을 더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하고 대야를 닦았습니다. 왕의 목욕 시간은 30분. 하지만 그 30분을 위해
여러 사람이 새벽부터 몇 시간을 일했습니다. 왕이 목욕을 마치고 나면 나인들은 다시 물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몹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다른 문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겨울 물을 깃던 나인이 우물가에서 쓰러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동상에 걸려 손가락 2개를 잃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왕은 자유로웠을까요? 아침 5시, 왕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습니다. 내관들이 촛불을 들고 들어와 옷을 입혀드립니다. 용포는 혼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겹겹이 여러 겹으로 된 무거운 옷이었죠. 소매를 끼우고 띠를 매고 고름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겉옷을 걸치는데 이 과정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왕은 가만히 서서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팔을 들어야 하고 몸을 돌려야 하고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세수를 마치면 대비전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는 거죠. 추운 복도를 지나갑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찬바람이 휙휙 지나갑니다. 왕은 용포를 입고 있지만 그 안은 춥습니다. 대비전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문안을 올립니다. 마마,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대비도 새벽부터 일어나 왕을 기다렸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안을 마치면 조회가 시작됩니다. 근정전으로 향하는데 겨울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듭니다. 손은 꽁꽁 얼어붙지만 왕은 내색할 수 없습니다. 근정전에 앉습니다. 옥좌는 차갑습니다. 대신들이 들어와 보고를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조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꼿꼿이 앉아 있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아침 수라를 듭니다. 하지만 수라상궁이 먼저 독을 확인하는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연. 하루 3번 유학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왕은 평생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모르면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상소문을 읽고 인사 문제를 결정하고 다시 경연에 참석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침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추위 속에서 일하고 밤에야 비로소 따뜻한 방으로 돌아왔지만 왕은 편히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에도 급한 보고가 들어오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누군가가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이 매일 입는 옷, 깨끗하고 단정한 용포와 속옷들. 이 옷들은 누가 빨았을까요? 궁궐 빨래방에서 일하는 나인들이었습니다. 왕의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고급 옷이었습니다. 함부로 빨 수 없었죠. 손으로 조심조심 문질러 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이려면 장작이 많이 필요했는데 장작은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물로 빨래를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처음엔 시렵고 그 다음엔 아프고 마지막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매일 깨끗한 옷을 입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겨울 한 나인이 빨래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동상으로 손가락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가락 3개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나이는 그 후 궁궐을 떠났습니다. 손가락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빨았던 옷을 입고 왕은 오늘도 조회에 나갔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궁궐은 넓습니다. 경복궁만 해도 약 43만 제곱미터, 축구장 60개 크기입니다. 이 넓은 공간을 매일 청소해야 했습니다. 마당, 복도, 대청, 방안. 먼지 하나, 낙엽 하나 없어야 했습니다. 특히 왕이 지나갈 길은 더욱 깨끗해야 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오면 눈을 치웠습니다. 얼음이 얼면 얼음을 깼습니다. 맨손으로 얼음을 만지면 손이 얼어붙었지만 장갑은 없었습니다. 마루바닥을 닦을 때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문질렀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를 해도 다음날 또 먼지가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날아왔고 눈이 오면 다시 쌓였습니다.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한 청소부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밤새 눈을 치우다가 얼어 죽은 거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조용히 치워졌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궁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의 아침 수라는 8시에 나갑니다. 하지만 수라간 나인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쌀을 씻고 물에 불리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그릇에 담고 수라상을 차리는 모든 과정. 5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라가는 궁궐에서 가장 바쁜 곳이었습니다. 최소 10명의 나인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불을 지피고, 한 명은 쌀을 씻고, 한 명은 반찬을 만들고, 한 명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이었습니다. 왕의 수라가 늦어지면 책임자는 곤장을 맞거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워도 일어나야 했고 아파도 일해야 했습니다. 끓는 물이 튀어 손에 화상을 입어도 칼에 손가락이 베어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수라상을 내보내야 했으니까요. 수라상이 나가고 나면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곧 점심 수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3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그들의 이름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왕이 매일 먹은 밥 한 술 한 술에는 그들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에는 약 3천에서 5천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왕과 왕비, 왕자와 공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관, 상궁, 나인, 군졸, 수라간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들은 왕보다 먼저 일어나고 왕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따뜻하게 자려면 누군가는 밤새 불을 지켜야 했고 왕이 깨끗한 옷을 입으려면 누군가는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고 왕이 제 시간에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새벽부터 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왕은 단 하루도 왕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500년을 떠받친 건 화려한 용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따뜻한 방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누군가의 노동 덕분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사람, 수도를 관리하는 사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밤새 택배를 나르는 사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하궁이 앞에서 밤을 지새운 그 군졸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늘 그랬습니다. 보이는 곳에는 화려함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땀과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드신 밥 한 공기도 누군가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농부가 논에서 허리 굽혀 심은 벼, 정미소에서 쌀을 깎은 사람, 마트에서 쌀을 진열한 사람. 그 모든 손길이 모여서 우리 밥상에 밥 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편안함이 누구의 덕분인지,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위해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고맙다고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